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가까스로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뭔가 투자 심리가 약간은 위축된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장 막판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감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네. 장중에 낙폭을 좀 많이 줄였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증시를 좀 살펴본다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혼재 양상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1월에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좀 다소 혼재 양상을 띄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헤드라인은 괜찮았죠. 0.3% 전월 대비로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하지만은 유가 하락의 영향에 이 지표가 좀 좋았다라는 해석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음식 서비스 업체라든지 자동차 딜러, 주유소 등의 매출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실망감을 좀 나타냈고 특히 전자제품점이라든지 의류 및 개인용품점의 매출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좀 실망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지표 발표 직후에도 국채금리는 좀 상승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떤 지표가 나빴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데 따른 다소간의 좀 실망감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그냥 수치만 봤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 세부 지표가 약간은 부진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그 불안감은 어떤가요? 좀 진정된 모습인가요? 일단은 그때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후베이성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요 며칠간의 신규 확진자의 추세를 좀 본다면은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측면이 좀 진정이 됐다. 일단은 좀 충격이 다소간은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신규 확진자 수가 15,000명을 갑자기 넘어서면서 시장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2월 14일에는 한 4,000명대 초반 그리고 2월 15일, 2월 16일에는 다시 한번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000명대 초반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는 좀 일단락되는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 내내 시장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하다가 막판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백악관에서 이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 또 일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한 금액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증시에도 정말로 부스트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개인 그럼요. 투자자들 상대로 특히 해서는요. 네. 특히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감세를 검토 중이다라는 CNBC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그리고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확정 내용은 좀 없죠. 하지만은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은 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10,000달러까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미국인이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또는 아니면 수익을 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세금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제도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개념이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 5에서 15% 정도의 세금을 내거든요. 단 1년 미만의 주식 보유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7% 정도의 또 일반 소득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일부 가구에 대해서 또 일정 금액까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게 된다면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거래 활성화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또 감세안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금 감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거는 2017년과 2018년에 물론 그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법인세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면을 해줌으로써 그 돈을 갖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많이 끌어올렸다는 평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일단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이번엔 내놓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대선을 맞이해서. 네. 다만 이제 그 미국은 워낙 퇴직연금을 제외하고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좀 알려져 있어서 이들에게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복합적으로 네네.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난번에 감세를 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부유층에게 아니면은 또 기업에 이 배를 불려주는 효과밖에 없었다라는 네네. 비판 여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중산층에 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난번에 감세를 했을 때 기업들이 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증시 랠리가 이어졌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네네. 이번에도 어떻게 본다면은 중산층의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황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 즉 소비를 조금 더 이 뒷받침을 해주고 또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런 측면으로 좀 해석이 된다면은 네네. 결국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단순히 이거를 감세를 해주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뭐 활성화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기업들의 활동도 더 활성화되고 네네. 소비도 촉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또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직 그 정확한 금액 규모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애초에 올해 초부터 백악관에서는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감세 정책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봤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시작이죠.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성장 중인 경기 방어주 비자. 멘트가 굉장히 와, 이런 걸 무슨 적으셨어요. 점이죠? 성장 중인 경기 방어주 비자를 얘기해 주실 거예요. 비자가 네. 경기 방어주는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이 업종도 IT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좀 생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제가 오늘 비자를 좀 갖고 온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떤 이 카드 사용을 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네네. 여행도 많이 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같은 기업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은 제가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비자는 워낙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고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입니다만은 이제는 경기 방어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이 역풍에도 굉장히 좀 안정성을 이제는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도 그렇게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자가 어떤 좀 모양새를 갖고 있는지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요. 네, 일단은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비자나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카드 결제 네트워크 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2019년도 회계연도 그러니까 18년도 10월에서 19년도 9월까지 기준으로 연 매출이 한 27조 원 정도 되고요. 시총이 한 530조 원 정도 되는 초대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카드 결제 네트워크 기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비자가 돈을 어떻게 버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카드 이 거래를 할 때 즉 많은 좀 주체가 이 활동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카드 소지자도 있겠고 가맹점도 있겠고 그리고 카드를 발행하는 회사 그리고 매입하는 회사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비자나 이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행사나 매입사가 이 카드를 발행을 하고 정산 대금을 주고 뭐 승인을 해주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업 구조를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은 네네. 앞으로 좀 이 사업 전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쉬워질 것 같고요. 비자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온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아직도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경기 방어주로의 이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욱더 커졌다. 세 번째로 그런 와중에서도 또 핀테크라든지 이렇게
최신 트렌드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자는 우리가 이제 카드를 쓰다 보면 오른쪽 아래편에 뭐 네. 비자니 마스터카드니 뭐 이런 것들이 써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내 카드 오른쪽 아래편에 비자가 써 있다. 그럼 내가 쓸 때마다 비자한테 돈을 내고 있다고 인식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미 카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과연 비자가 외형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비자 카드를 다 갖고 있는데 뭘 더 누가 그러니까요. 발행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겠어. 이런 좀 의구심이 사실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들기 마련인데 네. 가장 최근 실적 발표, 그러니까 2020년도 1분기였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9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를 보더라도 총 결제액이 2.36조 달러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성장을 했고요. 총 결제 건수도 548억 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도 YOY로 1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 대비해서도 핵심 지표는 여전히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 아니면 로우 더블 디짓, 두 자릿수 초반대 정도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FY 2020년도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가이던스에서도 매출 증가율 10%대 초반, 그리고 EPS 증가율은 10%대 중반. 웬만한 정말로 저희가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IT 기업 못지않은 성장성을 당분간 지속할 걸로 자체적으로 또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비자 카드를 전 세계적으로 발급한 그 장수가 30억 장이 넘어가고 그리고 한 34억 장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 장수, 최근 한 2년여간의 그런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최근 2년간도 이 발급 장수가 한 2,500만 장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이런 발급 장수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애플을 얘기를 할 때 아이폰을 갖고 있는 그 기기 기반, 그러니까 기기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그 기반이 9억 대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한 27억, 그리고 유튜브는 월 활성 이용자 수가 한 20억 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비자는 그거를 또 뛰어넘는 34억 장의 어떤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전 세계는 아직도 비현금화가 현재 진행형이죠. 예를 네,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현금 결제 비중이 한 7, 80% 정도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1차 미중 무역 합의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또 청사진이 공개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와,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많고 같습니다. 네. 꾸준히 계속 그 카드 발급 장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결제액도 거의 뭐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두 번째 모멘텀을 좀 이게 그 모순 같긴 합니다만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불고 있다고요? 네, 이거는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월가의 주요 IB들이 이제는 비자를 볼 때 애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전에는 하드웨어 기업으로 보다가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는 소비재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밸류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본다면 비자에 대해서는 그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보면 되겠죠. 코로나19가 최근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카드 같은 기업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주가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뚜렷하게 비자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한 악재다라고 해석하는 투자 의견은 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첫 4주, 그러니까 올해 첫 4주, 1월 28일까지의 사업이 아주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1월 마지막 2주간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좀 존재했다 정도가 경영진이 이 코로나19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피해가 제한적인 이유, 그리고 이런 안정성이 느껴지는 이유는 즉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숫자로 보는 한번 비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카드 발급 장수가 무려 34억 장이고요. 그리고 연 처리 건수가 1,380
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연간 총 거래액은 8.8조 달러. 여기에 금융기관 고객 수는 1만 5천 개 이상, 그리고 총 가맹점 수도 전 세계적으로 6,100만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기업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는 안정적인 그런 주식으로 보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실제로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2019년도에 적극적인 M&A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좀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자를 경기 방어주로 봐야 된다. 경기 방어주로 굉장히 좀 변모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모멘텀으로 꼽아주셨던 게 핀테크로의 트렌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 안정성을 갖춘 덕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꾸준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현실에 안주를 하지 않고 있다. 민감하게 트렌드 변화에 변화를 또 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초에도 핀테크 기업인 플레이드를 53억 달러의 비자가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플레이드라는 그 회사는 API 함수를 이용해서 핀테크 업체와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관 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대형 핀테크 앱의 80%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1.1만 개, 그러니까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2,600여 개의 핀테크 개발업체의 통합 작업을 좀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연결을 완료한 계정 수만 2억 개에 달하는 굉장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또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자는 지난해 5월에는 은행이라든지 송금 서비스 업체, 그리고 기업 간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어스포트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램버스, 페이웍스 이런 핀테크 기업을 대거 인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면서 전통적인 어떤 카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P2P 송금 앱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핀테크를 또 접목한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발을 넓혀가려는 그런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카드사들이 대체로 다 하고 있는 일종의 업종의 트렌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딱히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 구조도 비슷하고, 왜냐하면 마스터카드도 카드 결제 네트워크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기업이 주가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뭐 구분을 짓고 본다기보다는 어떤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급 장수는 비자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결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더 선전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점유율을 놓고 본다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한 7대 3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6,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한 4 정도로 격차가 좀 줄어듭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외 시장의 어떤 소비 이 수요 이런 부분에 또 기대를 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마스터카드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은 더 안정적인 기업 비자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사실은 두 기업은 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뭘 선택하든 별반 차이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로 비자 카드, 비자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